뉴욕 증시가 은행주 중심으로 또다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카톨릭계 저축은행 카하수르를 국유화했다는 소식이 유럽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습니다. 다우는 127포인트가량 내렸습니다. 통일부가 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한 대북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체류 인원 상단이 사실상 할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분기 증가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단지 실거래가가 지난해 전고점 대비 10에서 20%가량, 2 내지 3억 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연일 하락하던 우리 증시가 모처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어제 4포인트가량 올라서 1604로 끝났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1585선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1600 밑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와 얽히고 설켰던 악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중국장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중국 증시 긴축에 대한 그 속도 자체가 시기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상해종합지수가 장중에 3% 이상 급등을 하자 그에 따른 훈풍이 우리 증시에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장 초반 잠깐 사주는 척만 했다가 결국에 어제 우리 장을 사준 것은 기관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는 4포인트 뛴 1604포인트로 끝이 났고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어제도 또 하락해서 1%가량 추가로 밀려서 480선을 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 지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외환 시장이 되겠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또 하루에만 거의 20원 등을 하면서 이제 1,200원대도 시원스럽게 뚫어진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앞으로 더 오를지 걱정이네요.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일본만 나흘 연속 하락했을 뿐 보시다시피 중화권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중국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3.5% 마감가 기준 급등 마감을 했고요. 대만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은 7개월 내 최고치라고 하네요. 자, 문제는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마감인데요. 뉴욕 증시가 또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우가 100포인트 이상 또 내리고 말았는데 스페인의 지방저축은행 국유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좋았고 애플 등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단 반등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끝낼 수 없었는지 보다 자세한 이유,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죠. 권구찬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또 급락했네요. 네, 이번 유럽발 악재는 스페인 은행의 국유화 조치입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이 카톨릭계 저축은행을 인수 국유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26.82포인트, 1.24% 하락한 1066.5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29% 내렸고 나스닥 지수 역시 0.69% 떨어졌습니다. 이날 증시는 스페인 중앙은행이 지난 주말 파산 위기에 처한 카수르 은행에 5억 유로를 투입해 국유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림세로 출발해 장중 내내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4월 기존주택 거래 실적이 두 달째 증가세를 보였고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의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악재의 영향을 상쇄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의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역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은행주는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오마이 현인 워런 버핏이 투자한 웰스 파고 주가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4.7%나 떨어졌습니다. JP모건 주가도 3.6% 하락했습니다. 다만 애플은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8%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은행주 중심의 약세 국면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기술주는 좀 괜찮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근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FRB가 더 이상 모기지 채권을 사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유럽의 재정 위기로 비정상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에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4.87%에 형성됐습니다. 이보다 고액 대출을 적용되는 전보로는 4.5%였습니다. 5%를 밑돌고 있는 모기지 금리는 근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은 것은 이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에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가 확산되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회귀 심리가 부각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이는 다시 모기지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사들이자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FRB가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관련 채권을 매입 중단하면서 최근 수개월 동안 상승해왔는데요. 유럽 위기가 부각되자 정반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FRB가 모기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하자 모기지 금리는 적어도 6%까지는 쉽게 상승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 하락은 주택 구입자의 자금 부담을 들어줘 주택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발 위기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인기를 얻으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모기지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은 오히려 좀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도 지난달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5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면서요. 네, 미국의 주택 거래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 기존 주택 매매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은 4월 중 기존 주택 매매가 연율 기준으로 577만 채로 지난 3월에 비해 7.6% 늘어났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당초 예상치 563만 채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 매매는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달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의 주택 매매가 활발했던 것은 4월 말로 끝나는 주택 경기 부양책에 따른 반사 효과로 분석되고 있어 앞으로 주택 거래가 다시 침체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은 4월 말까지 거래를 완료한 경우 부여되기 때문에 계약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주택 거래 동향은 5월 또는 6월까지 일단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주택 거래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세제 혜택이 종료되고 나면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 다시 꺾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네요. 한편 유가는 겨우 70달러를 배럴당 유지한 채 끝이 났다고요? 네, 2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지난 주말보다 17센트 0.2% 오른 배럴당 70.2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6월 물금값도 16.70달러 1.4% 오른 온수당 1192.2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 시장 쪽 얘기까지 잘 전해드렸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와 테마주를 찾아보는 시간,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항상 뉴스를 기초로 해서 좀 뜰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그 중국을 2% 이상 상승시켰던 원인이었던 그 중국의 규제 완화 기대로 인해서 국내 철강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가지고 네. 그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요, 지난 4월 2가구와 3가구 주택에 그 주택에 대한 규제책을 좀 내놓으면서 중국 철강제 가격이 약 1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지금 중국의 그 주택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아무래도 그런 시장에 긍정적인 호재를 나오면서요. 이제 철강주들이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반등을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관련 종목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어제 가장 강하게 반등했던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그리고 동부제철, 동양강철 같은 종목들을요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 뭐 대장주인 포스코와 그리고 현대제철 그리고 동양강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제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중국장이 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철강주가 함께 정말 오래간만에 포스코를 포함해서 이 섹터 전체가 반응을 좀 했는데 오늘 포스코 얘기를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단순한 어떤 포스코에 대한 관심 이상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도 되는 겁니까? 예, 포스코를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시장에서 철강주에 대해서 끝없이 계속 악재가 나왔었습니다. 뭐 예. 중국의 이런 좀 규제책 그리고 포스코와의 그 철광석 계약을 이제 분기별로 계약을 한다는 그런 좀 악재 같은 것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상황이라 보면서 역시 뭐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셔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호재는 포스코의 가장 큰 호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그리고 최근 단기간 한 2개월 동안에 약 한 25% 정도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낙폭 과대인 상태는 좀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만큼 안 좋은 소식이나 악재 같은 걸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좀 낙폭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주가 악재는 그런 악재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로 접근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상 그동안에 좀 지지선을 여겨졌던 121선 같은 선들이 아무 뭐 무의미하도록 다 지금 네. 깨져서 내려온 상황인데요. 네. 지금 뭐 주봉으로 보자고 하면은요. 현재 좀 그래도 현재 그 검은색으로 보이던 241선은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뭐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모든 이동 평균선이 깨진 상황에서요. 종목의 반등할 위치를 좀 찾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네. 최근에 이런 좀 긍정적인 뉴스 모멘텀들이 계속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포스코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포스코와 같이 가는 종목이 항상 있죠. 지금 뭐 현대제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포스코는 얼마 정도에 사야 될지 지금 정도에 사면 좋을까요? 가격 얘기를 좀 듣고 현대제철 얘기도 마저 들어보죠. 예,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은요 현재 네. 매입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45만 2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56만 원입니다. 56만 원이 한 차례 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한 차례 낙폭을 했었는데요. 예. 바로 전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그러네요.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6만 원을 목표가로 정해졌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짧습니다. 손절가가 현재 그 40만 원 정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 40만 원 정해드렸고 40만 원까지는 꾸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이제 뭐 기관이 좀 올렸고, 요 며칠 좀 올랐을 때도 기관 매수 때문에 올랐었는데, 포스코 외국인들의 사랑을 좀 그 관심권 안에 들어와야 가지 않을까요? 예, 역시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싼데도 외국인들이 안 사준단 말이죠. 예, 현재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비싸다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보다 철강 종목보다 더 유리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종목을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가격이 끝없이 지금 같은 상황에도 뭐 낙폭 과대는 충분히 되었다 생각하는데 네. 글쎄요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글쎄요 이미 좀 약간 늦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부터 오히려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손절가는 그런 의미에서 40만 원 정도로 바듯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뭐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비등비등하게 4%의 또 상승률을 시원하게 보여줬던 현대제철 얘기도 이제 한번 들어보죠.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제철의 좀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최근에 고루가동 모멘텀이 아직까지 있다. 그리고 자동차용 강판이 해외용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용 강판이 철강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현대제철은 그런 거에 아주 좀 부합하는 아주 최적의 상황을 좀 갖춰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역시 어제 중국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현대제철 차트를 보시면은요.
현재 뭐 일봉을 보더라도요. 최근에 충분히 뭐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은요. 항상 지켜오던 요 지금 뭐 76,000원, 77,000원 선대 이 지지선까지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이 지지선이 깨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상승 기조가 깨질 수 있겠지만은요. 아직까지는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요. 글쎄요. 포스코보다는 하락하는 모습이 확실히 적은 것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그 자동차용 강판이나 최근에 그런 모멘텀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제철, 글쎄요, 이 지지선을 쉽게 깨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오히려 약간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8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일단 사야겠네요. 예, 지금 뭐 매입가는요, 8만 원 초반대. 어제 종가에서 멀지 않은 8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9만 6천 원입니다. 정고점이죠. 9만 6천 원이고 손절가는 역시 제가 아까 지지선으로 말씀드렸던 8만 원. 8만 원 선을 깬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매수가 아닌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하고 일단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가격 차는 엄청나지만 뭐 포스코 다음으로 항상 철강주에서 얘기하는 것이 현대제철이기 때문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대제철이 포스코만큼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포스코는 단 한 번도 뭐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고 올 들어 그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제철이 이렇게 포스코만큼 하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성장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기업이라고 보시면요. 현대제철은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그런 모멘텀이 네. 추가적으로 더 있고요. 더 있고 현재 뭐 해외 쪽이나 아니면 국내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이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상승력도 역시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빠진 거는 더 많이 빠진 건 포스코고 더 싼 거는 포스코인 것 같은데 현대제철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안전판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꿈을 더 먹을 수 있는 현대제철 쪽이 조금 더 유망하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쪽으로 보시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포스코와 현대제철까지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철강주 조금 더 있는데 이제는 조금 저가주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양 강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상 뭐 철강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금속 쪽, 알루미늄 그렇죠. 제품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사실상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예. 지금 왜 좋아하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멘텀 있는 그런 IT나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요. 계속 항상 끼어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예. 최근에는 LED, LCD TV의 엣지바를 생산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나 현대로템의 그런 차량이나 철도의 경량화 제품 때문에 매출 증대도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이슈는 현재 IT와 자동차 쪽에 지금 시장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집중되어 있는 것들에 항상 끼어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이고 사실상 1분기 매출액이요. 지금 528억 원으로 작년 동기비 지금 72% 정도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LED, LCD TV의 엣지바를 생산하면서 매출액이 가장 크게 늘었던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도 적극적으로 늘어났던 종목입니다. 동양강철 지금 아직까지 가격은 3,780원, 전일 종가 3,780원인데요. 네. 아무래도 저가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성장성이 그만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셔도 그렇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꾸준하게. 예.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상 이 60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하긴 최저 가격은 작년 이제 금융위기 때 540원이었었는데요.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목표가를요. 네. 짧게 전 고점이었던 4,500원을 잡아줬고요. 그리고 매입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에서 멀지 않은 3,700원.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
그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3,1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IT 자동차 중심의 시장 얘기가 많은데 어디 걸려도 걸리는 동양강철. 이제 철강 섹터에도 끼워볼 수 있으니까요. 이 같은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여기에 따른 수혜까지도 얻게 된다면 동양강철 종목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강주 관련해서는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양강철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어제 환율이 1,200원을 넘으면서요. 그 환율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고 실제로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얘기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실적 기대 그리고 환율 호재에 대해서 어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 부품 업체들이요. 매출액이요. 매출액 중에 수출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 유로화의 부채를 갖고 있고 달러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근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제 환율은 1,200원을 뚫고 올라갔고요. 지금 역시 완성차 업체들도 역시 긍정적으로 호재가 되겠지만 부품주들에 대해서 더 큰 호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성우 하이텍과요. 그리고 평화전공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성우하이텍과 평화전공, 사실 자동차 부품주 얘기는 이래저래 꼭 이 뉴스가 환율 상승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최근 들어서 일단 IT 자동차 주도주의 자리를 잃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증시가 막 꺾이면서 함께 조금은 조정을 받은 자리 정도에 와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앞으로 더 간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사기엔 참 좋은 가격대에 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매수 조정을 받았고요. 증시와 함께 조정을 받았고 최근엔 증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간 것이 환율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성우하이텍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범퍼 레일이나 대시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이런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요. 깜짝 실적 역시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만도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퍼가 PER이 한 6배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상장된 만도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율이 1,200원대에서는요, 굉장히 크게 앉은 자리에다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역시 위안화 절생도 기대할 수 있고 한국 이후의 그런 FTA 체결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고요. 최근에 주가도 역시 그거에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역시 전고점이었던 21,000원 그리고 매입가는요. 전일 종가였죠.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성우하이텍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또 환율이 상승하는 것도 자동차 IT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에도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우하이텍 얘기를 들어봤고요. 평화전공도 만만치 않게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평화전공 성우하이텍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평화전공도요. 성우하이텍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긴 한데요. 네. 하는 업종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도어 모듈하고요. 그리고 도어 레치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어 모듈하고 도어 레치는 좀 범용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히 현대차에 납품하는 것들을요. 해외 수입차인 GM이나 BMW 쪽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회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GM 그리고 푸조 그리고 BMW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용으로 쓰이는 장비이기 때문에요. 현재 글쎄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 장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자동차 부품 업체고요. 역시 위안화 평가 절상 그리고 최근에 달러와 강세 등을 호재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고점이었던 14,000원을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매입가는 전일 종가 1,900원 제시해드립니다. 손절가는요. 역시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던 8,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평화전공은 자동차 도어 쪽에 있는 부품을 범용으로 잘 만드는 곳이다라는 말씀이셨고, 성우하이텍은 어떤 쪽의 부품인지요? 역시 현대 기아차에 거의 한 생산량의 한 7, 80% 현대 기아차 납품하신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성화이텍에서 생산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범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돼 있고요. 현대 기아차의 성장과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뭐 평화전공과 비교를 하자면 성화이텍은 평화전공보다는 좀 시가총액도 크고요. 네. 그리고 더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려면 혹시 뭐 성화이텍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성장성 그리고 좀 더 가벼운 주식으로 접근하실 것 같으면 평화전공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성화이텍이 더 나은지 평화전공이 더 끌리는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25일 화요일 우리 장 개장을 약 한 1분여 정도 남겨둔 것 같습니다. 예상 지수 궁금하실 텐데 1600이 또 혹여나 깨지진 않을런지 일단 예상 지수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586포인트에서 출발할 것 같네요. 자,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을 듯 싶습니다. 코스닥도 470선도 깨지는 469포인트에서 지금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위쪽으로 올라가서요. 분위기만 간단히 보죠. 현대차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이 2%대로 조금 큰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할 듯 싶고요. 네, 역시 금융주 쪽이 조금 안 좋아 보이죠. KB금융 그리고 우리금융 모두 다 2%대 낙폭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주에서 LG 정도만 빨간불, 시총 상위 30위 정도에서 유일하게 서고 있네요. 기아차도 뭐 1.3% 좀 견조했었는데 삼성전기가 또 2.6% 크게 밀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어제도 2% 급락했었는데요. 삼성전기가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쪽은 SK 브로드밴드, CJ 오쇼핑 정도만 빨간불, 덕산 하이메탈 정도만 괜찮을 것 같고요. 뜨문뜨문 3, 4% 급락 출발할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5월 25일 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1600 밑에서 출발하리라는 예상이 동시효과에서 됐었고요. 뉴욕 증시가 또 1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했었죠. 스페인의 지방저축은행이 국유화됐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서 뉴욕 증시 결국 기술주 중심의 반등, 지표 호재를 모두 다 덮어버렸는데 우리 증시도 역시 어제는 중국 때문에 겨우겨우 4포인트 플러스를 냈지만 오늘 곧바로 뉴욕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어찌 될지 몰라도 일단 출발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1586포인트에서 1590도 채 안 되는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빠진 채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글쎄요 470에 정확히 출발했는지 그 밑에서 출발했는지 알 수 없을 때 470 정도에서 아무튼 출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다시금 75만 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1.3% 하락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는 어제 또 거의 한 5% 가까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도 거의 3% 가까이 급락하고 있네요. 자, 현대차가 13만 4,500원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차 쪽 먼저 볼까요? 아까 기아차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았는데요. 기아차도 역시 2%대 급락을 하고 있고 모비스가 오히려 좀 앞서서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낙폭은 덜한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오늘 경기 방어주도 맥을 못 추고 있네요. 1% 내리고 있고 신한지주, KB금융.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요. 스페인 쪽의 얘기가 또 특별히 은행의 국유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은행주 중심의 낙폭이 가장 컸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주도 어젠 저가 메리트가 있어서 좀 매수세가 유입됐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바로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어제 상장 이후에 최저가로 거래가 마감됐다고 해서 화제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특징주 자리를 안 내어줄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하고는 이제 시총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양상이고요. 삼성생명 오늘 또다시 상장 이후 최저가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만약 장중에 10만 원 깨지면 이것도 또 화제가 될 것 같네요. KB금융 2%대 내리고 있고 LG화학도 오늘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은행주뿐만 아니라 조선주 쪽에도 많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었는데 말이죠. 어제 4% 가까이 올랐었던 현대중공업 오늘 한 2% 정도 또한 다시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어제 상승폭 거의 내놓는 모습이고요. LG전자도 이제 더 하락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0.5% 거의 보합 정도로 큰 폭은 아니지만 또한 내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살짝 기우는 것도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24,000원 깨지네요. 23,700원까지 오늘 가격 보여주고 있고 우리금융 말씀드렸습니다. 2%대 내림세. 기아차도 적지 않고 자 삼성전기가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같네요. 4%나 급락합니다.
12만 8천 원, 7,500원까지 내려갑니다. 어제 오늘에서 거의 한 7%가량은 내리는 것 같아요. SK에너지도 오늘 아침에 10만 원 깨지면서 99,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기, SK에너지 견조했던 그런 주가들이 힘없이 많이 무너진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삼성화재도 오늘 2%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요 1,581포인트. 자, 1,586에서 출발했고요. 1,580도 깨지려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보죠. 서울반도체 2.6% 급락, 셀트리온도 오늘 거의 3% 급락, 포스코 ICT도 2.7% 급락하고 있고요. 성화 하이텍도 좀 전에 저희가 차트까지 봤었는데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한 2, 3%, SFA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3%, 루멘스가 어제 한 10%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또 4% 급락, 이틀 새 거의 한 15% 맞고 있습니다. 태광도 2% 급락하고 있고요. 코미팜과 네페스도 모두 3%대 급락하면서 코스닥도 이렇게 된다면 470선 유지가 조금 어려울 듯 싶네요. 네, 현재 코스피는 1,582포인트. 외국인은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만 살짝 사고 오늘 아침에 양시장 모두 다 개인들이 또 달라붙는 그런 양상입니다.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죠. 우리투자증권의 박성훈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이 스페인 은행 국유화 때문에 빠진 것에 영향을 확실하게 받는 아침이네요. 네. 24일 미국 증시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대응마다 국내 증시도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들어선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1포인트 하락해 1,5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월 26일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600선을 하향 이탈한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85권을 순매도하며 7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국내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보험, 운수장비, 운수창고, 기계 업종들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IT와 자동차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우리금융,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 금융주도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걱정입니다. 차트를 우리 코스피 일봉을 봤을 때도요, 계속해서 하락, 개파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바닥이 어디가 될까요? 일단은 재정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어 독일과 영국이 잇따라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는 등 유럽 국가들의 신축 정책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나 유럽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독일이 구제금융기금 지원안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등 적어도 소버린 리스크를 점차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강한 반등세를 보이며 단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가운데 가장 먼저 조정 국면으로 진입했던 중국 증시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돌아설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 적자 문제와 경기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유럽 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불안정한 장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점 역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근 조정으로 국내 증시의 PR이 8.7배, 오늘 감안하면 더 떨어졌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상당한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 그런 상황에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다소간의 어떤 등락은 좀 있겠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대응 전략이 현 시점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닥을 확인해야 뭘 사도 저점에 사볼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지금 어떤 섹터든 간에 아까 중국 얘기하셨는데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도 괜찮겠고 그런 내수주도 좋습니다만 뭘 지금 살 수 있는 사도 괜찮은 그런 증시입니까?
일단은 지수상으로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1600선이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음 저점은 아무래도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50선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저가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이 밸류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연기금과 보험권을 비롯한 장기 투자들 그리고 최근 같은 좋은 국면에서도 외국인과 투신권이 오히려 매수에 나서는 등 수급상 매수 이유가 두드러진 종목군들을 다시 단기 관심권에 두는 전략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선전하거나 향후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 복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도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머징 소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재차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IT와 자동차 등의 경우 이머징 소비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내수를 기반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적 변동이 크지 않은 음식료, 유통, 화장품 업종들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는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조정을 통해 향후 선도주로 부상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저가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LED, 2차 전지,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업종들은 최근 삼성그룹이 중장기 성장 동력 및 반도체와 LCD 대규모 투자를 밝힘에 따라 장기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설 경우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정을 이용한 비중 확대는 고려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밸류 감안해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연기금이나 보험 쪽에 좀 장기적으로 그들이 염두에 두고 사는 그런 종목들 한번 따라서 사보자라는 얘기도 하셨었고, 이머징, 특히나 중국 증시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음식료, 화장품, 유통 이쪽 얘기도 하셨었고, 또 친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이라든가 향후 선도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저가 매수 전략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는 저가 매수 전략을 펼칠 때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외환시장이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유로화가 또다시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조금 뉴욕 외환시장에서 더 밀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말이죠. SK증권으로 가서 염상훈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8개월 내 최고치라고 하는데 의미 없고요.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8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은 지금 이제 1228원 정도로 오히려 이제 여기 환율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전일 대비해서는 약 14원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스페인에서 악재가 나왔잖아요. 스페인 저축은행인 그 지방저축은행에 대해서 국유화 조치를 정부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확실히 오늘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유로존의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3개, 무디스, 피치, S&P 이 중에서 두 군데에서 트리플 A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 중에서 최고 등급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라의 상황을 본다면은 아주 그냥 이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나라의 신용 등급은 언젠가는 분명히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제 트리플 A 국가에 비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경제 지표들을 현재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신용 등급이 사실 그냥 시장에서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면은 현실화되는 수준이지만 시장은 분명히 그 신용등급 하향 뉴스에 또다시 이제 그때마다 또 우려를 표현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일단 스페인 최대 저축은행이 국유화 되었다는 소리가 나왔고요.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소리이고 그리고 또 IMF마저도 이제 보고서에서 제대로 이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이 노동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 거품도 이제 계속적으로 붕괴가 되고 있고요. 재정 적자 역시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매번 이제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든지 이럴 때마다 또 과연 스페인이 또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이 이제 부채도 너무 많다, 생산도 증가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금융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마저도 취약하다면서 스페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계속 열거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환 시장은 그렇게 불안하지만 채권 시장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에도 외국인들이 채권 매수세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는 3년물이 9bp나 급락했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외환 시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어쨌든 그동안 이제 그 어떤 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5월 이제 약간 전쯤에 해서 한 4월 한 20일 정도부터 주식을 판 금액이 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채권 잔고는 채권을 사들인 금액은 한 1.5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쳤다는 얘기는 그냥 만약에 같은 외국인이라고, 물론 같은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같은 외국인이라고 치면은 주식을 5조를 팔았으면 5조 원에 일단 원화가 생겼는데 이 중에서 한 1.5조 원 정도는 그냥 채권으로 들고 그냥 그대로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고요. 나머지 한 3.5조 원 정도는 외환시장에 다시 가가지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한 다음에 본국으로 송금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채권은 어쨌든 신규로 1.5조 원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금리 하락 요인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어쨌든 외국인이 주식을 판 3조 원 정도가 원화 매도세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시장이 계속 이렇게 엇갈려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주식 판 금액 중 일부를 채권시장으로 돌리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도 역시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금리가 좀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불안한 가운데 채권시장은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 예전보다는 많이 체력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는 건 확실하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 외국인들의 주식이 매도세가 계속되고 바깥쪽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된다면 어쨌든 원화는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고 이쯤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원화 강세에 베팅을 할 만한 레벨이 왔다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점 정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할지 사실 예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240원 정도에서 또다시 한번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당국의 이제 달러 매도 개입, 그러니까 원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의 개입마저도 시장의 쏠림 현상이 워낙에 좀 빨랐기 때문에 한 일주일 만에 10일 만에 환율이 100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당국이 이제 눈치를 보면서 시장에 좀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채권 시장과 더불어서 또 연계돼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외환 시장 전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발 위기에 코스피가 158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 반짝 어제 그래도 이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좀 사줘서 이제 사주려나 했었지만 어제 종가기 좀 외국인이 결국 판 것으로 드러났고요. 유럽발 위기 닥치니까 외국인들이 역시 사주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전략 짜봅니다. 이진우 NH투자전문센터장과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은 또 어떤 장인지요? 네.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가 5월 21일 지난주 네. 금요일 날, 석가탄신일로 하루 휴장하면서, 시장이 한숨 돌렸다 내지는 크게 벌었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시차를 두고, 내줘야 될 지수는 내주고, 올라야 될 환율은 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20일 날 뉴욕 증시의 급락을 갖다가 그대로 21일 날, 휴장 없이 맞았더라면은,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바로 시작부터 1560이나 50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하루 쉬고 주말 뉴욕 증시 반등으로 어제 또 이제 1600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이라 하는 게 느껴지고요. 네. 스페인이 또 이제 슬슬 붉어지죠. 지금 이제 유럽 재정 위기는 그렇습니다. 마치 까도 속이 안 드러나는 양파 아니면 네. 다르게 비유하자면 그냥 고구마 능쿨입니다. 줄줄이 사탕이 됐는데요. 그만큼 엮인 나라들이 많고 더더욱이나 이제 스페인 쪽으로 더욱더 시장이 주목하고 그리스라는 얘기는 들어가고 스페인으로 가는 것은 이제 시장의 화두가 스페인 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경제 규모로 보나 향후 앞으로 갚아나가야 될 어떤 국가 부채 규모로 보나 그리스와는 또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크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다들 각오하신 1560 내지 1550 요즘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에서 길게 하반기까지 가더라도 1550 정도는 지지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리포트가 많습니다만 네. 투자자 여러분들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수록 그쪽은 오히려 더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그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환율이 너무 이렇게 좀 급하죠. 네. 네, 뭐 1100쪽이 아니고 1200쪽이다라고 저는 뭐 계속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리포트나 네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네. 저조차도 이렇게 놀랄 만큼 굉장히 환율 상승 속도가 빠른데요. 이거는 지금 특히 외환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이것이 환율 이렇게 막 끌어올라져 가는 가운데에 네. 트레이딩 세력들이 뭐 돈을 벌면서 간다라고 보시기는 좀 힘들고요. 예. 지금 이거는 기계적인 손절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싱가포르 달러, 뭐 대만 달러,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 대만 달러 등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배팅, 이머징 쪽이 2010년에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이 이머징 쪽이 선진국보다 낫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머징 증시들이나 이머징 통화들의 가치 상승이 높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차익 실현이 되었건 아니면 손절이 되었건 포지션이 꺾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안 좋다 하는 부분 어쩔 수가 없이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소나기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소나기는 피하라고 했는데 이럴 때 좀 흔히 말하는 바닥 신호를 보고 주식 매수에 들어가도 되고 환율이 단기 고점이 되었건 중장기 고점이 되었건 고점 쳤다 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다시 달러를 파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것은 그렇게 될 경우 시장은 늘 더 쏠리죠. 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서 덜 빠져도 이렇게 더 빠지고 환율은 덜 올라도 이렇게 더 오르고 하는 그런 상황은 되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지금은 한번 관망이 필요한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지금 올라서 그래도 뭐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뭐 외국인 수급과 엮어서 역시 뭐 단기 급락을 하고 뭐 10%가량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여전히 주도주다라고 얘기하는 쪽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도주 얘기요? 예. 저도 그냥 이렇게 그런 주도주 얘기나 테마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저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드는 제일 큰 의문은 그겁니다. IT가 좋다, 자동차가 좋다, 무슨 뭐 이런저런 테마들이 좋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아프고 억울하고 좀 답답하지만 인정해야 될 거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 때는 오르고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 때는 주가가 빠지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했던 현실이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몰라서 바보라서 그러면 그거 다 좋다는. 대한민국의 PER 퍼가 낮다는 거, 실적 대비 주가가 낮다는 거, 밸류에이션상 이거 아직 저평가라는 거, 저 친구들은 몰라서 파느냐라는 한번 의문이 들고요. 왜 저렇게 던지고 나갈까 하는 생각. 자, 이제 환율 상승도 우리 에리나 앵커님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환율이 많이 떨어질 때는 수출주의 부담이다. 그런 얘기 나왔죠. 어떡하나 했습니다. 자, 그럼 13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30원 가까이 올랐으면 역으로 그러면 수출주는 굉장히 좋아져야겠네요. 수출주가 펄펄 날아야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통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기 전에 외국인은 팔고 환율 더 오르기 전에 외국인들은 빨리 달러 바꿔서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환율 상승이 어지간해야 이게 호재죠.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 이건 호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환율 가지고 뭐 수출주의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미 속도적인 면에서 너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도 뭐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싼데도 외국인이 안 사주니까 못 가는 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그러면은 지금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들어봤었고 또 어제 장 하나를 놓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장이 오르면은 그에 따라서 몇몇 종목은 또 가지 않겠느냐 얽혀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뭐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왜 올랐지? 중국이 올라서 뭐 중국 증시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중국 열리는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일희일비죠. 일희일비에다가 뭐 갖다 붙일 거 없나 싶어서 갖다 붙이는 재료입니다. 뭐 중국 때문에 올랐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센터장님 어떻게 어느 정도의 뭐 바닥을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라. 사실은 지금 가장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심하게는 팔아라.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더 이제 손실폭이 커지기 전에 팔아라 내지는 바닥 확인하고 지금은 관망하는 시기다. 이런 의견들이 좀 대세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아까 뭐 환율이 좀 천정이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위쪽까지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이런 시그널이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인을 보고 그때쯤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기다렸다가. 참 뭐랄까요? 지금 정상적인 시장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추세 그리고 네. 추세 가운데에 조금씩 나타나는 어떤 조정 내지는 숨고르기 이런 정도의 장이라면은 뭐 전망하는 사람이나 거래하는 사람이나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다 편합니다. 지금은 조금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렇게 조심스러운데요. 네. 제가 만약 방송이 아닌 사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네. 아주 심한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지금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시장. 가끔씩 우리가 겪죠. 기웃거리다 실려 나가는 장. 네. 지금 그런 장을 갖다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리스크 관리, 뭐 네. 내지는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차원을 좀 넘었다고 보셔야 되는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고 미국발 금융위기도 처음에 서프라임이 뭐 썩었다, 뭐 부실이 는다 했을 때 뭐 별일이 있겠느냐, 뭐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이랬던 것이 그렇게 2008년에 그 장을 갖다가 몰고 왔듯이 유럽 재정위기도 이제 서서히 과거 경험에 이렇게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거 하면 되겠느냐, 뭐 유럽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또 대처하겠지, 방안을 네네. 만들어내겠지, 망가뜨려야 하겠느냐라고 네. 봅니다만 지금 점점 이게 시장 상황을 봐서는 이 답 안 나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은 리스크 관리 이런 차원도 아니라는 것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뭐 쉽게 말씀드려서 코스피 1550, 1560 여기는 받쳐질 거야. 자, 우리 지금 지난주 내내 했던 얘기가 1600은 저가 매수 레벨이라 그랬죠. 네.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럼 1550이나 60도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 친구 말 심하게 하네. 1550이나 60에서 바닥 찍고 돌면은 너 나중에 어떻게 얘기할래? 네. 그때는 제가 사과드려야겠죠.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으나 또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돌아가는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고 우리만 이렇다고 한다면은 모르겠으나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침에 지금 니케이도 시작하는 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대만이나 중화권 증시들 어떻게 시작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도 개장초 흐름 보고 마감 시세를 갖다가 예측하기도 힘들고 네. 장 열리기 전에 지수선물 흐름 갖고도 또 안 모르는 되죠. 장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 뭐 마무리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네. 불과 몇 달 전에는 뉴욕 증시가 장중에 내내 밀리다가 네. 장 막판 한 30분 놔두고 누가 사는지 모르겠고 어쨌거나 플러스 돌려놓고 전일 대비 상승 이런 식으로 신기하게 갔는데 견조했었는데. 그랬었죠. 예. 지금 어제도 그런 장이 났습니다만 장중에 그렇게 잘 버티다가 막판 10분 동안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런 부분들 아주 미세하고 미묘한 어떤 변화입니다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네. 비 오는 날 쭉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산을 뚫고 계속 빗물이 뚝뚝뚝 안으로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이럴 때는 거리에 서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우산 접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우 NH투자선물센터장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27포인트나 빠지면서 1577입니다. 예, 1677 아니고요. 1577입니다. 외국인이 370억 정도 팔고, 개인들이 820억, 또 코스닥 쪽에선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 사주기 시작했는데 아주 뭐 미미합니다. 개인들이 양시장 모두 사고 있지만 지수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못한데요. 보다 자세한 또 구체적인 얘기는 마켓앤센 증시로 돌아와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